12.7도입니다. 최동석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하더니 오늘 날씨가 정말 그렇죠. 이 서울은 비가 잠시 오다가 그쳐서 안심해도 되는가 싶었는데 점심시간 지나면서 다시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도 치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조금 전 2시 50분을 기해서 이 경기 지역 특히 화성, 양주, 안산, 수원, 포천, 성남 그리고 서울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으니 위험 지역에서 대피하고 외출 자제하라면서 안전에 주의하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대기가 불안정할 때는 안정된 상태로 지내는 날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날씨에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안정된 상태를 보내고 계신지 오늘은 문자를 요즘 나의 심신은 이런 주제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 몸과 마음의 상태 또 여러분의 컨디션은 어떠신지요? 더위에 약한 분들은 9월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생활하기에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또 계절을 넘길 때마다 적응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교차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들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 요즘 나의 심신은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함께 나눠주시면서 혹시 이 컨디션 조절 잘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생방송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 이용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의도에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태풍 링링. 이게 지난 2010년의 곤파스보다도 더 위력이 셀지 모른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추석 앞두고 조금 우울한 소식이긴 한데요. 예. 밤사이에 타이완 부근 해역을 지나면서 이게 지금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주말 새벽에 이제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서 우리 서해안을 따라서 쭉 북상을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이제 저녁쯤에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을 해서 북한 내륙을 동서로 이제 관통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태풍이 태풍 곤파스하고 진로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 반면에 세력은 지금 더 강해질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가 좀 우려된다는 얘기고요. 이 황해도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또 내륙을 관통하게 되면 서울 부근으로 예를 들어 관통한다든지 하면 피해가 또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기상청은 해안가하고 제주 산간 같은 경우에는 초속 한 45m 정도 이런 돌풍이 불 가능성이 높고 서해에도 최고 한 8m 높은 파도가 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도 굉장히 비상 상태인데요. 이 태풍 특보 상황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단계적으로 발령할 예정이고 또 현장 대응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장 상황 관리관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바람이 그렇게 거셀 거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안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통계청이 지역소득 통계 개편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역소득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걸 반영한 지역소득 통계 개편 결과를 이제 내놓은 거고요. 네.
이제 이에 따라서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서울의 1인당 개인 소득이 2,223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은 울산이 사실은 가장 부자 도시로 알려져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다시 뽑아 보니까 이제 전국 시도 가운데서 서울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울산시도 뭐 여전히 높긴 합니다. 2,195만여 원. 그래서 전국 2위로 이제 약간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높은 그런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게 2010년 관련 통계 집계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럽니다. 서울이 울산으로서는 1인 것이요. 예, 울산시로서는 약간 좀 자존심이 살짝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2017년에 글로벌 해운업 부진 속에서 울산 조선업이 좀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예. 그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인소득 1위가 서울, 2위가 울산, 3위가 세종시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정부가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보건복지부가 오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계기가 된 게 지난 7월 달에 그 서울 관악구에서 북한 이탈 주민 모자 사망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런 조치를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달부터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같은 그 복지급여 신청자 가운데서 이 소득 인정액이 그 제로인 가구,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입수 정보도 이제 확대를 하고 2022년 4월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복지 멤버십 이것도 앞당겨서 시행을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복지 멤버십도 한 번만 멤버십에 가입하면 일일이 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이제 자동 안내하거나 네. 공무원이 직권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자, 이 대전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게 뭐 탈북자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가족 그 사망 사고가 지금 간혹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어제 오후 4시쯤에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남성이 이제 숨져 있는 거를 경비원이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고 보니까 아파트 고층에서 지금 이제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일단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성 신원을 확인해서 이제 집으로 찾아가 보니까 아내, 아들, 딸도 숨져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에서 이제 그 떨어져서 이렇게 아하. 사망한 이제 그런 경우고요. 예. 지금 아내와 가족의 정확한 사망 원인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는 않은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남성이 이제 좀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지품에서 그 유서 형식의 메모지가 발견됐는데요. 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다 그러고요. 또 그 집 현관에서 미납 고지서도 발견이 됐고 또 최근에 사업에 실패해서 사채까지 쓴 것으로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는 그런 결국 상황입니다.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대구시에서는 6살 어린이가 아파트에 추락해서 사망하는 또 이 끔찍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요즘에 뭐 아동 이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뭐 주차장에서 자동차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도 간혹 발생하고 있고 네.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 0시 5분쯤에 대구 북구의 모 아파트 17층에서 6살 여아가 추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1층 화단에 쓰러져 있는 걸 경비원이 발견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병원으로 옮긴 1시간여 뒤에 지금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 쪽의 추정은 그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가 부주의해서 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그래요. 그 유족들 상대로 해서 사고 경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남의 일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참 예, 안타까운 또 사고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이 경남교육청이 이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도내 이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이 식재료 검수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식재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학교에서 급식 당일 아침에 이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그때 검수를 해서 이제 조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현행 시스템이 뭐냐 하면 아침에 이제 납품을 받아서 그때 이제 하자에 대한 이제 검수를 하다 보니 만약에 식재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할 경우에 반품을 이제 바로 시키더라도 그날 점심 배식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질이 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시간적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남교육청이 이번에 이제 도입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급식 하루 전에 식재료를 납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미리 그 하루 전에 검수 절차를 이제 마치도록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검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반품을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그 새로운 식재료를 이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음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급식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사업 대상을 정해서 이걸 일단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고요. 예. 도내 소규모 학교 한 60곳 정도가 일단 해당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필요하겠어요.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우선 예.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건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 별장인 저도로 가는 첫 유람선 출항 일정이 나왔네요. 네, 지난번에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게 대통령께서 저도 어제 신문에게 돌려주겠다 약속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이게 다니는 배가 없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거제시가 이 공모를 해서 유람선사를 선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오는 17일부터 처음으로 투입을 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을 빼고 주 5일 탐방객들이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저도를 이제 둘러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유람선은 오전 10시 20분, 오후 2시 20분 하루 두 차례 운행을 하고 인터넷 예약 기준으로 왕복 유람선비는 성인 한 명당 18,000원, 그리고 거제 시민은 할인받아서 1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 운항 거리도 3.9km, 한 10분 정도 거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도 굉장히 높으실 텐데요. 예. 아무래도 붐비겠죠. 미리 그러게요. 사전 예약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조금 전 3시 10분에 기상특보가 또 들어왔군요. 이 전남 무안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산사태나 상습 침수, 축대 붕괴 등 재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 좀 대피해 주시고 외출도 자제해 주시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자 주제는 요즘 나의 심신은,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라는 걸로 정했는데요. 3074님 오랜만입니다 하시면서 제가 2주간이 자리를 비웠는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건강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예,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김해는 해가 나고 매미 울고 덥습니다. 비 오는 지역 사람들 좀 조심하세요 라는 문자 주셨고요. 6192님 일단 반가운 인사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부산 아침부터 햇살이 비추고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하다고 하시네요. 2450님 평택에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2450님, 제가 지금 글자가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천둥 치면서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마음이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폭풍전야라고 하시는데, 하지만 아들내외가 내일 생일인데 오늘 축하해 준다고 해서 저녁 식사하려고요.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다고요. 글쎄요, 저녁 드실 때쯤엔 좀 비가 그쳤으면 좋겠네요. 4678님, 허리 디스크 수술해서 컨디션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습한 날 참 힘들어요. 우선 이런 날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좀 더 많이 빼야겠어요. 그래야 몸이 풀린답니다. 다른 사람한테 땀 냄새도 나고 땀 냄새 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제 몸이 건강해야 가족을 지킨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 땀을 내며 일합니다. 예,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이네요. 4678님, 병도 빨리 나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6325님,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가마에 화상을 입었어요. 날씨 탓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빵도 오히려 잘 안 나오고 몸도 힘들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자영업자들 힘내세요 하셨는데 빵집을 하시는 겁니까? 피자구이집? 예, 어쨌든 6325님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시 20분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소식을 들어봐야 되겠죠.
순간 착각했네요, 제가. 예. 예, 자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아람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창원 날씨는 어떤지요? 네, 내일 태풍이 온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경남 쪽은 해가 쨍쨍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덥습니까? 네, 기온도 조금 높아서 덥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예. 자, 밀양에 있는 좀 특별한 도서관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오늘은 밀양 삼랑진에 있는 특별한 도서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도서관의 이름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동요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 토끼가 아이고, 세수하러 왔다가 네. 물만 먹고 간다는 동요 다들 아실 텐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숲속의 도서관 이름이 토끼와 옹달샘입니다. 아유, 노래 들으니까 더 기분이 좋은데 토끼와 옹달샘 이름도 아주 예뻐요. 네, 이게 그렇죠. 어떤 도서관입니까? 네, 밀양 시내에서는 차로 30여 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천태산 아래쪽 벚꽃길에 위치해 있는 숲속의 도서관입니다. 이 입구에 들어서면 돔 형태의 2층 본관이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다실, 또 전시관 같은 여러 동의 건물이 보입니다. 이곳은 한 부부가 기업체 연수원인 곳을 도서관으로 바꾸어서 만들어서 2013년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해 지금의 아름다운 숲속 도서관이 되었는데요. 아, 기업체 연수원이었어요? 네네. 아주 옛날에는 이곳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약수터였다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토끼와 옹달샘이라는 아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에 걸맞게 토끼와 옹달샘 도서관으로 가면 토끼도 볼 수 있고 네. 또 마실 수 있는 옹달샘도 나오는데요. 이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도서관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도서관을 만든 이기숙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희 부부가 몹시 일에 지치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싶은 생각에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는데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가꾸지 않아도 자연 그대로가 하는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이건 우리만 보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조금 더 발전되어서 지금의 토끼와 옹달샘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토끼와 옹달샘의 노래를 들어보면 토끼가 와서 물만 먹고 가잖아, 그죠? 그게 여운도 있고 또 오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늘 가고 싶은 곳, 또 가면 뭔가 또 이루고 가는 곳, 뭐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이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약 10,000여 평이 되는 곳에 군데군데 저희가 이제 서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곳에 가면 이 책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화면에 사진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토끼가 물만 먹고 가지요. 뭔가 여운이 남는다. 그러니까 와서 숲속에서 쉬면서 물도 마시고 책도 좀 읽으세요. 라는 취지로 이 도서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구획이 여러 곳으로 좀 나뉘어져 있나 봐요. 네, 이 도서관 하면 떠올리게 되는 획일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이 토끼와 옹달샘 도서관은 작은 동산 하나 전체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이 산책로를 걸어가다 보면 이야기 그늘막, 고전문학 방갈로, 시 원두막, 수필 원두막, 그리고 전통생활품 전시관까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총 5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가꾼 부부가 이 자연 속에서는 어떤 책을 읽으면 어울릴까를 생각해서 소설, 시, 수필 등 이 장르에 어울리는 장소에서 읽을 수 있도록 나누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전통생활품 전시관은 이 부부가 그동안 수집해둔 옛날 조상들이 쓰던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작지만 알찬 박물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유, 밀양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공간이 있네요. 책과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곳에서 왠지 책도 있지만 뭔가 그 체험 활동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화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토끼와 옹달샘 도서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이 직접 기획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숲속에서 진행하는 신앙송회, 들판을 무대 삼아 진행되는 음악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획을 할 때 도서관 장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심을 떠나서 자연 속의 도서관이라서 어른도 아이도 좋아할 만한 곳인데요. 아동 독서 모임이나 아동센터, 유치원 같은 곳에서 단체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곳을 이용해 본 분의 이야기, 그리고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있는 임은정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아이들과 1박 2일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왔었어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쪽에서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책도 봐요. 그러다가 지쳐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책을 펼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어서 가족들이랑 같이 산책로를 걸어봤는데 산책로를 걷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서 이곳을 굉장히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당진 벚꽃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벚꽃길 트레킹을 오셨다가 들리셔서 책을 읽고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뒤쪽에 동산에 올라가서 시원두막 같은 데 이렇게 앉아보면 아이들이 시집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낭송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낭송할 테니까 들어봐라 하고 나와서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빈손으로 와서 마음의 양식을 좀 두둑하게 얻고 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서관이 숲속에 있는 만큼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올 가을에는 어떤 분위기에서 독서를 할 수 있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네. 또 한 가지 아시면 좋을 것이 이 토끼와 옹달샘 도서관에서는 도서 기증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혹시 집에 쌓아두고 보지 않는 책들이 있거나 또 기증할 곳을 찾지 못하셨다면 책도 기증하시고 또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분위기 마음껏 느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네, 정아람 리포터였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자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뭔가 좀 글을 써보고 싶다. 시를 짓고 싶다. 이런 분들 뭔가 영감이 많이 떠오를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양의 부부가 가꾼 숲속 도서관 토끼와 옹달샘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충주로 가볼까요? 이수연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충주 날씨 전해주세요. 네, 비는 그쳤지만 지금 흐리고요. 현재 기온 28도로 후텁지근합니다. 예. 자, 지금 충주에서는 전 세계 무예 고수들의 경기를 볼 수 있는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한창이죠. 네,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주최하고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100여 개국 4천여 명이 참가했고요. 내일인 6일 금요일까지 충주시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태권도, 태견, 무에타이 등 20개 종목에 총 275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수들이 경기를 펼칩니다. 네. 그리고 경기는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종목의 무예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흔치 않은 기회다 보니까 충주 시민뿐만 아니라 충주를 찾은 관광객들로 지금 거리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이 소식 우리 충주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수연 리포터는 뭐 어떤 경기를 좀 보고 왔을까요? 네, 저는 여러 종목 중에서도 충주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국의 정통 무예죠. 태견 경기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네. 태견의 고장이 충주다 보니까 충주에는 태견을 보존하고 또 체험도 해볼 수 있는 태견원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이번 태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현장 소리 일부와 한국 태견협회 주웅석 코치에게 경기에 대한 자세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예. 다른 데선 대련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태견에서 이제 맞서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걸어서 넘기기도 하고 또 발로 차서 상대방을 가격해서 하는 그런 경기를 같이 혼합해서 하는 것을 이제 맞서기라고 하고요. 씨름처럼 또는 뭐 레슬링, 유도처럼 걸어서 넘기기만 하는 것을 이제 대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거리 경기는 하지 않고 이제 맞서기하고 막배기라고 해서 본인의 기량을 여태까지 수련해왔던 기량을 최대한 뽐내는 경기 방식이 있고요. 태권도 품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태견에서는 이름이 본떼배기라고 합니다. 그 본떼배기를 8마당까지를 자기가 수련해온 과정을 충분히 보여주는 본떼배기 오늘 경연대회도 같이 했습니다. 네. 그 처음에 선수들 기합 소리가 아주 우렁찬데요. 이 태견이 우리 전통 무술이지만 특히 외국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다는 거 아주 뿌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태견 경기엔 23개국 61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그래서 익숙한 동작으로 태견 연습을 하는 이 외국 선수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말도 너무 잘하셔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그래요? 한국이 좋아서 태견을 배우게 됐다는 우즈베키스탄 선수와 한국 선수들의 얘기 그리고 관람객의 소감 들어보시죠. 네. 태견은 다른 운동보다 좀 재밌고 그리고 몸도 아름다울 수도 있고 좋아하는 나라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데요. 초등학교 때 몸이 약해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대학 와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가볍고 막 흐리흐리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부드럽지만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대회 준비 과정은 이제 5명이서 팀을 이루고 나왔는데 바빴는데도 준비가 그래서 잘 돼서 좋고 팀원들이 다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렇게 또 한마음 같을 수가 있나 다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팀원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뭐 1등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는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 무예 경기나 문화 공연 같은 거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족들끼리 나와서 나들이도 하고 또 충주가 작은 도시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글로벌 도시가 된다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예 경기라고 해서 룰도 잘 모르고 또 애기들이랑 오면 좀 가격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고 올림픽 경기처럼 가족 단위로 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무예, 우리의 전통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는 다 마무리됐는데 축제는 내일까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내일인 6일 금요일까지 전 세계 무예 고수들의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시간이 맞는 분들은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하시고 관람해 보셔도 좋겠고요. 네. 이번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무예에 관심을 갖고 또 충주를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충주의 이수현 리포터였습니다. 자, 요즘 나의 심신은, 그러니까 는 어떠신지요라는 게 오늘 문자 주제인데요. 0598님, 택배하느라 더운 여름 보내기 바쁘게 이른 추석 선물 배송 폭탄에 비폭탄까지 심신이 푹 젖어 울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누구를 위한 명절인지 모르겠네요 하셨는데 이 추석 앞두고 정말 교통 상황도 말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비까지 오면은 더 엉망이겠죠.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0558님 커피 쿠폰 한 장 선물로 드리겠고요. 0830님,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 지금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정말 좋아요. 건강관리는 따로 하는 게 없고 저녁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씻고 나서 우유 한 잔 마십니다 하셨고요. 9476님, 이번 주 심신이 무지 불안하네요. 아산에서 사과 농사 짓고 있는 60대 농부입니다. 곤파스 때도 엄청 피해를 봤는데 그때보다 더 위력이 세다는데 링링, 태풍 링링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고요. 0358님, 부부가 옷을 만드는 부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 추석빔 옛말인가 봅니다. 일감 없어서 쉬고 있어요. 기분 우울합니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좀 우울한 기분 좀 상쾌하게 만들어 보실까요? 0358님 커피 쿠폰 드리고요. 9394님, 이 들쑥날쑥한 날씨 불안하지만 며칠 지나면 안정되겠죠? 추석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생후 9개월 된 남매 쌍둥이 손주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네요.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는 모습 어찌나 귀여운지. 돌전우가 제일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0022님, 19시간 운행해야 되는데 비 오는 날 초긴장입니다. 컨디션 조절 중입니다. 자, 운전 각별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문자 주세요. 요즘 나의 심신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유튜브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이 좀 심심하네요. 허전하네요. 많이 들어와서 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시 33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윤지수 씨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전국 곳곳에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양주, 포천, 화성, 안산, 수원, 성남, 전라남도 무안 지역도 조금 전 3시 10분에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강화됐고요. 제주도 동부 지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와 충청남도 북서 지역, 전라남도 서해안 지역,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에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밀어올려져 이렇게 비구름들이 더 발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한두 시간은 계속해서 강한 비가 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강우량이 4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오후부터 차츰 나른
대부분 개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중부지방은 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내일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을 하면서 내일 오전 제주도 지방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시작된 전국적인 비 소식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토요일 강한 비바람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철저히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토요일 오전 9시쯤이면 목포 서쪽 해상까지 계속해서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높은 26도에서 30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1도고요. 지금까지 서울에는 29.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도로 정체도 심하고 물이 고여있는 곳도 많습니다. 평소보다 차간 거리 여유 있게 두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여의 하류 부근으로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이전에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고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더 지나서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흐름 더디고요. 정체는 더 길어져서 같은 방면으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은 강화대교에서 반포까지, 이후로 한남에서 청담대교까지 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양방향 모두 정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수락 지하차도부터 월계 1교까지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 부인 등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추가 의혹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도 조 후보자 가족이 아니라 본인이 뭘 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았다며 오늘 오후 6시에 편집위원회를 열어 해당 논문 철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전 세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제원자력기구에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 종료 결정은 어려운 고민을 한 결과라면서 청와대 내 일부 강경파가 결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리용남 북한 내각 부총리는 오늘 남북대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 합의 사항들이 이행돼야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조금 전 3시 30분을 기해 남양주시, 오산시, 하남시, 용인시, 광주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재해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 좀 대피해 주시고 외출도 자제하시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죠. 전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무등일보 서충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지난 어제 지역 뉴스 브리핑에서도 간단히 전해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워낙 지역에선 큰일이어서 오늘 좀 이걸 자세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광주에서 17년 만에 지하철 2호선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오늘 기공식 했습니까? 예, 기공식은 진행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네. 오후 2시에 광주시청 야외음악단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알리는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예, 광주시는 이제 광주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순환선 41.18km를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2호선 건설 사업은 모두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1단계가 2023년에 끝나고 2단계가 2023년에 끝나서 이제 총
41.8km가 이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총 2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국비가 60%, 지방비가 40%가 투입이 되고요. 예. 다만 기공식이 있던 오늘 광주지검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지하철 문제는 아니었고 별개의 문제이긴 했는데 광주시청에서는 기공식이 있는 날 좀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는데 예정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하철 착공식과는 별개의 다른 일 때문에 이 광주시청을 또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군요. 문제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2024년까지 그 3단계까지 다 개통이 되는 겁니까? 그런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계획은 그 기존에 17년간 있었던 뒤집혔던 사업들과는 달리 잘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착공까지 무려 17년이나 걸렸다.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가 아직까지 이제 지하철 1호선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좀 적은 편이죠. 그 수도권을 보면 23개가 있고 부산은 6개, 대구는 3개, 그리고 광주보다 나중에 생긴 대전이 지금 현재 1개 노선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그 전임 시장들이 결단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경우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건설 방식이 재검토되고 각 시장마다 자기 방식으로 해보겠다면서 다시 보고 그때마다 찬반 논쟁이 반복되었는데요. 먼저 1996년에 1호선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끝날 무렵인 이제 2002년 이제 박광태 전 시장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도 받으셨는데요. 그때 이제 지상고가 순환형의 2호선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추진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노선을 두고 이제 또 광주에서 논란이 많았죠. 여기를 해야 된다, 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이제 노선을 두고 갈등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이제 다음 시장 2010년에 이제 강훈태 시장이 취임을 했는데요. 이분도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또 한 차례 이제 다녀오셨는데 이제 건설 방식을 재검토하시겠다면서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좀 의지가 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지상고가 방식을 쓰겠다, 지하 저심도 방식을 쓰겠다,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또 이제 바통은 이제 2014년 취임한 윤장현 전 시장 또 최근에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날리신 일이 있는데 기억납니다. 지금 이분도 건설 방법을 다시 재검토하시겠다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해요. 그리고 또 2호선은 이제 또 결국 또 나가리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요. 거죠. 또 이분도 이제 방식을 또 트램 방식으로 하겠다, 또 모노레일 방식으로 하겠다, 또 다양한 방법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사업 타당성과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건설 계획을 각자의 방식대로 바꿔본 역대 시장들의 고민이 한몫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현 시장인 이용섭 시장도 이제 지하철 문제를 풀려고 공약 때부터 이제 지하철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윤장현 시장 때부터 이제 시민 모임, 반대하는 시민 모임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반대를 해왔고, 결국 이번에도 지금 엎어지나 했는데, 이용섭 시장은 이제 공론화하겠다는 공약을 살려서 추진을 했군요. 공론화를 추진해서 이제 논란 종지부를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하시던 중에 적절치 않은 단어를 서 기자가 좀 사용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효가 됐다, 백지화가 됐다는 말로 다시 한번 또 바로 잡아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17년이나 걸린 지하철 2호선 공사하느냐 마느냐 오락가락 정말 사연도 많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역별로 찬반 의견도 아주 팽팽하다면서요? 참 이게 일반 지하철 공사니까 지하철을 설치하자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찬성 의견이 높긴 했어요. 근데 반대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논리 또한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광주에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이제 충분히 수요가 있겠느냐. 현재도 적자가 나기도 한 상황이고 지역에서 또 전국 중에서 이용하는 이용자 수도 적은 편인데 결국은 건설업체 배불리기라는 주장을 제기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공론화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하철 찬성 여론이 58%가 나왔는데요. 네. 반대가 19%, 모르겠다가 22%였습니다. 찬성이 과반수가 넘긴 했는데 그럼에도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고요. 예. 그리고 광주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광주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차량으로 40분 이내에 못 가는 곳이 없는데 예. 지하철이 굳이 무슨 필요하냐? 필요가 있느냐? 공사를 그런데도 공사를 벌이는 목적은 뻔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식의 반대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에서 송정역 오가는 셔틀 지금 뭐 적자도 해마다 10억씩 이제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예. 점을 생각해봐도 과연 이 광주의 지하철 2호선 필요한가라는 또 의혹도 의구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착공은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지하철 2호선 광주 지역에 가져올 변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기존에 있던 1호선이 그 시민들의 삶에 큰 이제 도움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하철이 대학가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리고 버스 터미널도 거치지 않고 그리고 광주와 이제 최근에 새로 조성된 이제 그 첨단지구 최근에 한 10년 전에 조성이 됐는데 이곳과도 거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 기존의 버스로 충분히 대중교통을 통해서 갈 수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이제 조성이 됐던 것이죠. 그렇다 네. 보니까 삶에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았는데 뭐 2호선은 아무래도 이제 주요 대학가를 거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좀 먼 이렇게 외곽 지역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광주 전역이 30분의 생활권으로 변하고 또 역세권 주변에 이제 지역도 이제 뭐 개발로 인해서 이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호남권의 다른 교통 환경은 어떤지 짧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KTX가 호남 지역만 들어서면 시속이 40km가 줄어든다고 해서 뭐 저속철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여기에는 이제 과거 선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노후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서울 경기 지역 교통의 편중화가 되는 현상이고 또 지역의 교통 열악화는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또 최근에 이제 논산 호남선 이제 고속화 사업이 정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망 개선이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등일보 서충석 기자와 함께 지하철 2호선 착공식 소식 들었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기공식 잠깐 보고 들어오셨다고요? 유튜브로 김태린 씨가 방금 문자 주셨어요. 빨리 완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박재순 씨, 광주광역시 버스 기사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라디오 전국 일주 화이팅! 유튜브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3시 47분입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저 기다리셨어요? 저는 많이 그리웠거든요, 이 시간이. 자, 이제 9월인데 첫 주. 오늘은 어떤 의미 있는 곳으로 좀 떠나볼까요? 네, 이제 가을이 시작하면서 궁중문화축전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덕수궁에서 이제 그 도포를 입고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라고 하는 1900년 당시로 돌아가는 행사를 하거든요. 예,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주말에. 아니 직접 도포 입고 나가세요? 오, 진짜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대한제국과 관련이 있는 덕수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참고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덕수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말에 박광일 씨 모습 보고 싶은 분들은 덕수궁으로 가야 되겠네요. 일요일은 제가 하고요. 토요일에는 그 역사저널에 나오는 심영환 선생님. 아, 일요일 몇 시에 출연하세요? 2시 반에.
2시 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덕수궁 하면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궁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덕수궁을 표현할 때 대한제국의 중심 궁궐 이런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여기 조선시대 내내 궁궐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조선시대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모습과 다르게 그러니까 궁궐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이름을 정릉동 행궁이라고 했거든요. 덕수궁의 예전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정릉동 행궁에서 그 이름의 실마리 그리고 역사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왜 정릉동 행궁이라고 했는지 이름을 진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먼저 이제 정릉동이니까 정릉이 있던 동네인데요. 이 정릉이 있었어요, 실제 네. 거기에? 그런데 이 정릉이 누구의 무덤이냐면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선정릉 방송을 할 때 네. 한양 도성 안에는 둘 수 무덤을 없었잖아요. 둘 수 없다. 왕릉이라도 만들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관례에 어긋난 거기도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태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기 전에 1차 왕제난을 일으켰을 때 방번 방석을 죽이는데 이게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이 무덤을 서울에 둘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멀리 쫓아낸다고 쫓아낸 게 지금 성북구의 정릉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정릉이 있던 동네. 그래서 정릉동 줄여서 정동 이렇게 아하. 이름을 붙인 거죠. 정릉동이 정동이 돼서 지금의 그 정동이군요. 네네네. 아,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행궁에 대한 얘기를 행궁.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행궁도 또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예. 사전적인 용어로 따지면 행궁은 임금이 도성 밖에 갔을 때 머무르는 곳이거든요. 예, 별채 정도 네네. 생각하면 그러니까 되나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이라든지 예. 수원화성에 있는 게 이제 행궁이 되는데 근데 한양 도성 안에 행궁이 있었던 거는 선조 임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선조가 이제 신의주, 의주까지 피란을 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궁궐들이 다 불에 탄 거예요. 그래서 월산대군 집을 중심으로 집 몇 채를 엮어서 궁궐처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가 정릉동이고 그래도 이거는 임시로 머무는 거다. 그러니까 행궁. 정릉동 행궁 이름을 이렇게 붙였던 건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선조 임금은 여기서 그냥 돌아가고요. 그 아들인 광해군이 이제 창덕궁을 지으면서 옮겨가고 또 네. 인조 때부터 이제 이 공간에 있던 건물들 중에서 임금이 직접 머물렀던 공간을 제외하고는 다 민간에 다시 나눠줍니다. 예. 그러면서 그래도 궁궐이니까 경운궁 이렇게 이제 아하. 이름을 붙여 놓았지만 건물 한 서너 채가 있는 아주 조그만 공간이었던 거죠. 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덕수궁의 원래 이름은 정릉동 행궁. 네. 행궁이라는 건 어쨌든 왕이 임시로 거처하는 머물렀던 곳. 네. 궁궐이었다 해서 궁자가 붙었고 이후에 이제 그리고 창덕궁을 지어서 경운궁으로. 그렇죠. 예, 다 민간에게 돌려주고 이제 네네네. 나머지 몇 채 남은 게 네네. 경운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역사에 다시 등장을 하는 게 대한제국 성립할 때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고종이 이제 을미사변을 겪으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네. 1896년에 있었던 아관파천인데요. 이때 이제 고종 생각에 창덕궁에서도 위협을 느꼈고 경복궁에서도 위협을 예. 느끼니까 이 궁궐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처를 만들려고 하는데 마침 경운궁에 조금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를 확장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로 한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1897년에 그쪽으로 옮겨간 다음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면서 이제 경운궁이 이제 대한제국의 중심 궁궐이 되는 거죠. 고종이 왜 특별히 이렇게 경운궁으로 들어가게 됐을까? 그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경복궁, 창덕궁이 워낙 넓어서 방어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네.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마 지금 덕수궁에 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영국 공사관이 예. 있고요. 그 뒤쪽에는 지금 미국 공사관이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예전에 네. 미국 공사관이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또 러시아 공사관이 있었습니다. 아하, 좀 지금 안정감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뭔가 외국 좀? 공사관 사이에 있으면 아무래도 일본이 무력으로 군대를 동원하거나 하는 아하. 것들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생기니까 1900년쯤에 이제 이 경운궁을 대대적으로 증축을 합니다. 고종이.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증축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요. 지금 가서 보시면 이제 덕수궁의 가장 중심 건물이 중화전이거든요. 네. 중화전을 이때 2층으로 짓습니다. 예. 인정전하고 거의 같은 모습으로 해서 전통 궁궐 건축을 그대로 하나를 짓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서양 건물을 짓자.
주변에 외국 공사관도 있으니까 그렇죠. 좀 뭔가 이렇게 경관이 어울려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식이라는 생각도 좀 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석조전을 짓기 시작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정관헌,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서관으로 썼던 어떤 중명전 이런 네. 건물들을 지어서 덕수궁은 기존에 있었던 창덕궁, 경복궁과는 완연하게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이 서양 건축이 이미 좀 퍼진 상황에서 그런 증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또 다른 풍광을 만들어낸 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야, 이거 궁궐이 많이 이게 망가졌구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는데, 궁궐 자체의 탄생이 1897년, 1900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네.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궁궐이 아니라 대한제국 시절의 궁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차이점을 그러네요. 조금은 넉넉하게 받아들이실 수 그러니까 있을 겁니다. 대한제국이 있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대로는 아니긴 합니다. 많이 파괴가 되긴 했고요. 현재 덕수궁은 원래 덕수궁 규모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경운궁보다는 그 덕수궁이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다 덕수궁이지 뭐 경운궁이라고 맞아요. 부르는 사람은 만약에 없어요. 제가 어느 분한테 경운궁 앞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검색하다가 화를 낼지도 모를 텐데요. 네.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궁궐 편액은 없습니다. 이름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네. 그런데 이제 고종이 이제 그 1897년부터 여기에 머물다가 이제 1907년까지 머무는데, 나중에 이제 그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밀려나게 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고종은 여기를 떠나려고 하지 않고 대신 순종이 창덕궁으로 갑니다. 아하. 근데 이제 순종으로 볼 땐 좀 죄송한 마음에 올해 건강하게 사십시오라는 의미로 덕수라는 이름을 올려드려요. 고종이 좀 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네, 덕수. 네. 그러니까 이제 한양에 있던 사람들이 저분은 덕수궁 폐하, 덕수궁 네. 전하 이렇게 하고 1919년까지 10년 넘게 그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예. 건물을 가리키는 경운궁이라는 이름보다는 고종을 가리켰던 덕수궁이라는 이름이 예. 더 익숙하게 퍼지면서 어느 순간엔 경운궁보다는 덕수궁이 그런 더 의미가 있군요.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종을 덕수궁 전하, 덕수궁 폐하 이렇게 불렀겠어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개를 다 공식적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의 유래를 생각하면서 덕수궁 둘러보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일요일 날 행사 멋지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8118님. 비 오는 날 큰 창문 열어놓고 빗소리 들으면서 멋진 시 한 편 읽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빗속에 운전해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0714님, 출산 앞서서 숨차고 쥐나고 앉았다가 일어서기 힘들어요. 예쁜 아기 태어나면 살도 빼고 행복할 것 같은데 다들 육아전쟁이라며 지금을 즐기라네요 하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 더 편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자, 문자 주신 분들 고맙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집방송 관계로 라디오 전국 일주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7시 20분